안녕하십니까. KG 에듀언에서 교육학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권구현입니다. 자, 2025학년도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결과는 겸허하게 이제 기다려야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상세한 채점 내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시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만 보셔도 되죠. 주제는 뭐 뒤에 예시가 있으니까 예시를 참고로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사실상은 타일러 관점이에요.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사실상 제가 수업에서 7월 달에 모의고사 문제로 다뤘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교육 목표 설정할 때 사실상 네 단계. 처음에 개인사회 교과, 그다음에 잠정적 목표 설정, 그다음에 걸음체인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 관점에 걸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구체적인 세분화된 행동 목표 설정. 이 부분.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일단 제가 수업 자료에서 사실 적중했다. 이거는 뭐 명확한 거니까 수강생들이 이미 알 거예요. 그리고 제 2024년도 그 우리 KG 에듀언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학 공부원 딱 클릭하시면 그 안에 강의 목록이 딱 떠요. 이게 빼박입니다, 이거는. 자, 8월 13일 날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이때 43강입니다. 이게 적중 명점의 문제풀이반이라는 그 사실상 강의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거기 보면 탈러의 걸음체에 대한 게 1번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여기 7-4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교사 얘기에서 타일러 교육과정 체제에서 개인사회 교과 차원에서 그다음에 잠정적 목표 설정하죠. 그래서 목표를 거르는 체역화의 두 가지 관점을 신용이 어떻게 고려하는지 중요하다. 똑같죠, 문제가. 그래서 밑에 질문도 타일러 목표를 거르는 체를 고려한 목표 설계 방안 두 가지. 이게 바로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 관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밑에 예시도 보면은 자, 그 얘기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걸음체는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이다. 이게 예시예요. 수업 때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 철학 관점에서는 잠재적 교육 목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가치 평가와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세분화된 목표 설계를 한다. 둘째, 학습 심리학 관점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학습 가능성 및 교사의 교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게 사실상 개념적인 내용이죠. 이거를 배경 지식을 그때 줬던 자료죠. 이게. 그래서 이게 제 교재에 있던 거예요. 1, 2월 달에 구현 필수 교육학부터 해가지고 7월, 8월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탐구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짧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밑에 걸음체, 목표 선택 기준은 바로 철학과 학습 심리학이라는 관점을 명확하게 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제 수강생이면 이거 분명히 기억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따라봤다. 이론에서도 못 따라본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허다했을 거예요. 노량진에서. 근데 우린 모의고사 문제로 다뤘던 문제가 바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다른 좀 쉽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사실상 예시가 뭐 아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예시라는 건 여기서 예시는 사실상은 목표를 갖다 모르 기술하는 것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예시는 교과안에서 이 사실상은 교육 철학 관점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개념 정의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개념 정의를 활용하면 돼요. 사례와 이건 이제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잠깐 보시면 조나센의 구성지와 학습 환경 모형에 따라서 설계할 때 요거는 2017학년도 기출문제 거의 그대로 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약간 첫 번째 질문이 다르죠. 경력교사가 언급한 문제 특성하고 역할인데 사실상은 특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자원 도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 학습했던 사람은 다 풀 수 있었고 그리고 모델링 외의 거니까 사실상 코칭과 스캐폴딩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제 수업에서 이거를 또 모의 문제로 또 다뤘었어요. 자, 또 맨 밑으로 들어가면은 요 자료에 맨 밑에 이 자료는 다 공개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게 4월 1일 강의에 있었어요. 물론 1, 2월 달에 분명히 다루기도 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저는 항상 올해도 그럴 거예요. 내년에 2025년인데 사실상 2026학년도 시험을 해서 12월 달에 생기초 강의를 열거든요. 그때 기출문제 분석 개념을 제대로 가르쳐요. 그때도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3-4번 이상 다뤘던 겁니다. 그리고 인지역도제라든가 전문가 초보자 이론 또는 비고치기 이론과 연관해서 4가지를 통틀어서 통찰할 수 있도록 해서 또 다룬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다뤘어요. 근데 명쾌하게는 이거죠.
교육학논술 플랫폼이라는 제 교재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보시면 일단 플랫폼 탐구 78번 문제로 2017 요 문제를 다뤘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또 만들었어요. 예상 문제로 또 만들었어요. 이때도. 그래서 교수 지원 활동과 비고치기, 비계 설정 요소를 각각 두 가지를 제시해 놓으시오. 그래서 이건 교수 지원 활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답이 비슷하죠. 상호 주관성과 도움의 점적 조절이란 비계 조절이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상 비고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모델링 코칭을 보통 쓰긴 했습니다. 근데 비계까지 같이 쓰도록 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연습을 2번 이상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타일러와 요거는 정확하게 시험 모의고사 문제로 제가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세 번째 과제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상 세 번째는 우리가 경력 기상급한 준거 참조평가의 준거 요거는 많이 다루긴 했는데 준거 설정 방법은 제대로 설명을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문제로 만들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다룬 바 없어요. 이게 생활지도 실천 원리랑 아주 비슷하거든요. 뭐 어떤 기본 원리랑 비슷한 건데 어쨌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카첼 리더십 이론 여기 아마 요 2개 문제는 사실상은 제가 다룬 바 없어요. 다른 바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들이 2024에 비해서 좀 쉬웠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중거초 준거 설정 방법은 어떻게든 써도 1점은 못 가지만 반타작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4점에서 대부분이 여기서 한두 개의 사항은 거의 우리가 추론해서 맞을 수 있거든요. 한두 개 사항은. 왜 전인적 평가, 총체적 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쓰면은 이게 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제가 보기에는 1, 2점 이상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카츠의 어떤 리더십 이론에서 뭐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또는 상황적인 거 이런 것들 또 개념적인 어떤 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근데 이 대인관계 능력은 2019에 뭐 우리가 가드너 이론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대인관계 지능으로 나온 적이 있고 장 의존적 학습자, 장 독립적 학습자에서 인장식으로 좀 많이 공부했던 건데 그건 아마 충분히 이건 썼을 것 같아요.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점은 분명히 명칭만 쓰면 돼요. 개념적인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례, 동료 교사와 관련해서 동료 교사의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사실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뭐 우리가 뭐 동료끼리 뭐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내가 적극적으로 그걸 참여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멘토링 한다든가 이런 것들 대충 쓰면 요거는 2점 이상 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처럼 CAT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 이런 것처럼 좀 마주 내가 뭔가 찍어서도 못 맞을 그런 어떤 개념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2024에 비해서는 사실상은 제 입장에서는 좀 쉬웠어요. 근데 이제 만약 이 2문제 같은 경우를 상상하지 못했던 분들한테 2024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썼을까요? 어디까지를 점수를 줄까요? 한번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강의했던 그 뭐랄까 적중 이력이라고 그럴까요? 요게 좀 있어요. 2020학년도에는 요게 이제 뭐예요? 문항 번호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100% 적중한 때도 있고 또 요런 때 같은 경우는 75%, 75%. 모의고사 문제를 다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때 설명했던 건 절대 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마 제 강의 이때 거 특히 2020이나 23건 아마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 것들 한번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 습득이 가능할 거예요. 이 부분이. 요건 습득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2023 여기 75%. 근데 2024부터 출제연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헤매는 거예요. 왜냐면 반은 정확히 맞춰요. 여러 군데 문제 모의고사를 만들어 다뤘던 게 반드시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반타작밖에 안 했어요. 작년에도. 요번에도 반타작밖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7-4하고 플랫폼 78, 79에서 그대로 적중했는데도 나머지 2개는 죄송하게도 우리가 예비교사들 여러분 수강생들의 어떤 개인적 능력에 제가 책임을 넘기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보통 75%까지 5%까지는 제가 책임을 졌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여기 50%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50%에다가 뭐 사실 여러분들 5점 점수 받으면은 그렇죠? 12점 그리고 나머지 좀 더 이 개념적 추론에서 없으면 15점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다 맞춰야죠 사실상은.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고 죄송한 따름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요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1번 문제 한번 잠깐 보실게요. 1번 문제 보시면은 정보가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일단 뭐냐면 개인 사회 교과, 사회하고 개인이거든요, 요게. 그다음에 자기 교과. 요게 인제 걸음체를 만들기 전에 잠재적 목표 설정하기 전에 고를 위를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잠재적 목표에 대한 부분을 설정한 다음에 철학과 심리학을 고려하는 쪽으로 쓴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예시를 어떻게 쓰는 게 나을까? 한번 뒤에 채점 기준표를 살짝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봤으면 합니다. 한번.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연구할 때도 이걸 만들어서 대학이라든가 또는 교육과정평가원의 후배들이 이걸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1번 타일러의 걸음체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상은 합리적 교과 정석의 목표 설정 4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인 걸음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철학. 자, 차례. 교과별 목표를 정할 때 중요한 가치들을 선택하는 경우, 중요한 가치들을 사실상은 우선순위를 둬서 선택하는 경우다. 또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쓰면 학생이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그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만약에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뭐다? 교육 철학적으로 잠재적인 교육 목표가 바람직한지의 어떤 가치 또 그 우선순위를 정한 결과의 일 뿐이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바람직한 그렇죠? 가치, 바람직한 목표인지 아닌지를 설정한다. 그래서 교과를 설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중요한 가치 또는 바람직한 목표인지를 갖다가 그 바람직한 목표만 쓰면 돼요. 그렇죠? 바람직한 교육 철학이라는 건 교육 윤리학적 차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교육 윤리학적 차원이 강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요게 사례라는 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안 써도 돼요. 여기 사례는 교과별 목표를 정할 때 학생의 어떤 바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목표를 우리가 사실상은 설정할 때 그것은 결국 뭐다? 철학적으로 그 목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가치 판단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심리학 관점은 사례가 교과별로 학생의 능력과 수련에 적합하게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내용, 과제들을 또 그렇게 학생들이 성공 가능한 그들의 능력 수준이 가능한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 수준이라는 관점 이게 고려해서 우리가 교육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많은 교과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 학습 결과적 차원에서 학습 결과로 행동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이 일정한 그 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이 걸음체 설정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즉 구체적 행동 목표 설정할 때 얘기해요. 그걸 설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잠재적 목표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의 사례는 사실상 우리가 교과를 만들 때 과연 학생들한테 또는 사회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를 사실상 우리가 정한다. 그거는 교육 철학적 관점이 곧 어떻게 된다? 이 목표 자체에 대한 바람직한지에 대한 가치 판단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학습 심리는 뭐야? 결국은 학습 가능성과 그리고 교수 가능성, 즉 학생의 학습 가능성하고 교수의 교수 가능성을 고려한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해서 심리적인 만족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습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 선정 원리에 보면은 이게 들어가 있죠. 이게 다성과에 좀 약간 관련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죠? 요거는 바로 우리가 가능성 원리랑 관련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요 부분이. 근데 사실상 뭐 거기까지 안 가. 거기서 내용 선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관련이 살짝 돼 있다는 것만 제가 설명을 참고로 드린 것뿐이에요. 자,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썼지만 그렇죠? 다양한 정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관점은 여러분이 쓴 거 내용을 잘 몰랐지만 자, 일단 서론부터 보시면 서론 이 주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되게 만족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교육이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냐 이게 그래서 그러나 현재 사회가 복잡하게 변하고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 교사가 교육의 기본을 잊거나 아예 교직에 대한 회의감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사가 과정, 방법, 평가, 행정처는 어떤 기본에 충실하는지 논하고자 한다. 그래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논의 방향 딱 주죠. 그 다음에 우선 교과적 측면에서 그래서 논의한 다음에 이 내용과 주제를 연관지어야 돼요. 지시에 딱 충실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의 걸음체인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의 사례를 고려하여 자 읽어보시면 첫째 교육 철학과 차원에서 교과별 목표를 정할 때 중요한 가치를 위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선택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러한 가치의 위계성을 고려한 사례는 교육 철학적으로 또는 교육 철학 관점이 철학이 바로 뭐야? 잠정적 교육 목표가 바람직한 제 가치와 그 소지를 거론 체 역할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유를 쓰는 거야. 교육 철학이라는 건 이렇게 안 써도 돼. 그냥 잠정적 목표에 대해서 또는 목표에 대해서 윤리적인, 그렇죠? 철학 윤리적인 어떤 걸음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거르는 채 이게. 예. 그다음에 심리학적 차원에서는 교과별로 학생의 능력과 수행 적합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고려한 목표 설정은 학습 심리적 차원이 곧 학습 가능성과 교수 가능성을 고려하는 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걸음체가 답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수식이에요.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학습 가능성, 교수 학습의 가능성을 고려한 관점이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고려하기도 하고 또는 환경. 여기는 이제 학생의 능력과 어떤 교사의 어떤 능력, 교사 학생의 능력 수준에 적합하도록 만드는데 보통 학생의 능력을 우리가 위시해서 많이 보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과 관련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따라서 교사는 급변한 환경 속에서 교육 철학과 교육 심리학적 기본 수양을 가지고 교육 과정 설계와 운영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딱 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4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사례와 이유 이렇게 지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실상은 사례와 하나의 사실상은 그런 어떤 이유를 같이 써서 쉼표를 줬기 때문에 요거는 이 철학과 심리학을 분리해서 그렇죠? 사례와 이유를 쓰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사실상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 주제와 그 내용을 그래서 연관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고 자기 주장하고 마무리하고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쓰면은 뭐 점수를 다 제대로 받죠.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디까지 했을까? 저는 이걸 왜 가르쳤냐면은 제가 이제 공무원 또는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구대에서도 강의도 하고 한양대도 강의도 하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강의해요. 거기서 숙박도 하면서 강의도 합니다. 아주 꽤 오랫동안 강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고용공단 쪽에서도 임용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강의도 또 많이 가고요. 많이 갔어요. 오랜만에도. 그래서 그때 할 때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거기 이제 교수님들이 있어요. 따로 대학 교수님들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상 제가 매년 그렇지만 그렇게 강의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 논의하다가. 출제는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그 저랑 논의했던 부분이 실제 가끔 나오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해요. 약간은. 그래서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요런 부분.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도 이게 나온 적이 좀 있어요. 최근에 시험 경향은 지금 우리가 객관식은 2013학년도에 끝났거든요. 근데 뒤에 공무원 시험이 이제 계속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21년도부터는 이제 공무원이 교육학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교육행정력 시험이 또 나와요. 쉬운 문제인데 그것도 좀 참고해서 사실 여러분들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문제로 만들었죠.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맞춘다는 점은 사실상 중요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런 것들을 딱 증명할 때 어떤 전공 선생님이 저랑 통화할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철학이 나왔다는 거야. 철학이. 그래서 철학이 나왔을 리가. 저는 이제 장모님 생신 때문에 토요일 날 참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문제를 못 봤지. 예. 딱 그때 정오 좀 지났을 텐데. 그래서 학생들이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철학이 나왔다고. 철이 뭔가 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제를 비슷하게 냈네. 제가 맞는 거라. 이게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사실 기출문제만 잘 받아 쓸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조나선의 구성주 학습방향 설계 모양에서 경력교사 언급한 문제 특성. 당연히 구성주의니까 뭐예요? 여기 이름을 감춰서 그렇지 조나선이라는 사람 딱 들으면 당연히 구성주의 실제적 환경에서 그렇죠? 이 주제를 줘요. 과제를 준다, 문제를 준다고요. 실적 환경. 근데 실적 환경에서 문제를 주지만 또 거기에 따라가는 게 뭐야? 다양한 시각화 도구, 그렇죠? 인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협동 도구를 사용해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또는 수많은 사례를 넣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학생의 실제적 환경에서 아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러워. 그렇죠? 일상에서의 어떤 경험처럼 해가지고 친숙성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친숙성. 이런 부분은 켈러이로 해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성주의라는 게 보통 인적 도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상황학습이 보면 실제 환경에서 사실상은 인지적인 부분을 사실상은 모델링부터 해서 쭉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못 쓴다?
2번 못 쓴다는 거는 이거는 기출 분석이 안 되신 분들이 사실상 어려워한 거예요. 기출 분석이 돼 있고 그랬으면 충분히 써요. 근데 기출 문제가 한번 다시 나올 수 없다라는 판단하면 이제 기출 문제 보더라도 까먹어서 못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인적 도제 이론도 그렇고 전문가 초보자 이론도 그렇고 다 이거에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고치키 이론과 더불어서. 비고치키도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비고치키 훈련을 이걸 똑같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답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의 정보는 위에 별거 없어요. 뭐 특별히 정보가 없어요. 그냥 구성조 학습환경 설계할 때 제시문이 별로 요번엔 요게 시범을 보여주겠다. 모델링.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경력교사가 얘기하죠. 뭐라 그래? 자, 학습 과정에서 시범 외에 시범이 이제 모델링이거든. 이거 외에 걸 써야 되는데 모델링 쓰면 틀린 거죠. 그거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2017학년도에도 통합성하고 사실상은 계속성, 계열성을 써도 되지만 연계성을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수익적 연계성은 이제 이 뒤에 최근 몇 년 전에 나왔었죠. 근데 연계성 꼭 굳이 쓰지 말라는 걸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써가지고 1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마 올해 시험에도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시범을 쓰지 모델링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도 지표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자, 사실상은 뭐라고 했죠? 지원 모델링 이외라고 했잖아요. 굳이 모델링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참 뭘까? 그때 뭔가 쉬운 거예요. 눈에. 근데 일단은 요거 쉬운 거죠. 왜냐면 조난생이라는 사람의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쭉 설명을 제가 해놨어요. 문제 특성. 이게 조나선의 어떤 자원 도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맥락적 특성이다. 즉 사회적이고 맥락적이다라는 거요. 이게 좀 달라요. 사회적인 건 아이들 실제 생활과 관련된 거고 맥락이란 건 그 실제 생활에서 어떤 주변 배경, 아이들 흥미 있는 어떤 배경과 연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합쳐서 그냥 대충 실제 환경이라고 했는데 이 맥락은 또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뭉쳐가지고 맥락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맥락이라고 쓰는 거는 그 과제가 행해진 어떤 과정, 주변 환경과의 어떤 연관성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걸 실적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적 도구라는 거는 학습자의 인지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시각화, 또는 지원 도구, 또는 정보 수집 도구로 우리가 인터넷 검색 도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융통성을 높이는 데 사용한 다양한 사례들. 인적 유연성 이론도 사실상은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 또 학습자의 대화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이 있다라는 것. 또는 종교를 위한 어떤 정보 제공. 또는 문제의 어떤 제시 방법이나 문제의 절차, 작동 공간이라는 것이 실제 환경에서 꾸며져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실제 환경에서 그렇죠? 사실상은 아이들이 이 유의미한 경험을 위해서요. 그래서 역할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학습자가 친숙한 실제 환경에서 주도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환경의 특성이 있는 거죠. 이걸 쓰면 그 다음에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즉 뭐냐 실제 환경에서 흥미를 자극하고 친숙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학습 요거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극적 참여나 주도적 문제 해결이 그게 거니까. 그 다음에 학습 과정의 요구나 변화를 위한 동적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실전 면에 계속 변하거든요.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3, 4번이 잘못됐네. 요게 학습자가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와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어렵지만 요거 그냥 위에 거 쓰면 돼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예시를 볼 수 있어요. 자, 예시 한번 또 감상해 보죠. 자, 예시를 한번 감상해 보자고요. 떨어지게 보세요. 다음으로 교육 방법 측면에서 구조는 똑같습니다. 논리 구조는 형식은 조나선의 구성조학 교육 환경 설계, 교수 환경 설계죠. 보통 환경 설계 이렇게 지어돼. 교수인데 원래는 설계에 따른 문제의 특성은 특정 맥락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환경을 제시하고 그렇죠? 인지적 융통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례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여기다 이제 실제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과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사례가 아니라 그냥 다양한 시각화 도구라든가 검색 도구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러한 과제의 특성은 결국 학습자가 친숙한 실제 환경에서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거나 학습 과정의 요구나 변화를 위한 동적 환경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렇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요거만 써도 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또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서 사실상은 실제 환경,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어떤 개념이 나오면 돼요. 친숙한 실제 환경 또는 유의미한 학습 또는 능동적 참여 촉진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은 점수를 어느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보통 구성주의가 다 실제 환경에서 하죠.
실제 환경에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인적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특성이 있죠. 그걸 같이 버무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 환경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시사적인 사회적 주제, 프로젝트, 과제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상황이 문제라는 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주어지는 어떤 주변 상황, 그렇죠? 재밌는 서사 구조가 같이 있는 그런 실제 환경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을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위에 어쨌든 뭐 비계는 뭐 이거 코칭 비계는 잘 아실 거예요. 코칭은 뭐야? 교사는 코칭 활동으로 수행 세부 단계에서 이거 수행 과정 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비계는 뭐예요? 비계는 이건 많이 학습했습니다. 비계 활동은 수행 과제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수행 단계와 학생의 수행 단계, 수행 행동과 과제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단계마다 적절한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어떤 수행에 대한 동기도 유발하고 또 동기도 제고하고 강화하고 성찰, 반성을 통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질문을 때리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사는 코칭 활동으로 수행 세부 단계 적절한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뭐한다? 학생의 동기 향상, 수행 모니터링, 그렇죠? 에 따른 성찰 또는 수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교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수행 과제 초점을 두고 문제 난이도 조절에 과제 재구조화 또는 대안적인 어떤 평가 제공 등을 실행하여 학생의 학습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능력을 뛰어넘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비교 활동은. 아시겠죠? 비교는 받침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자기 능력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피아제 조절과 비슷해요. 근데 피아제 조절은 교사의 도움이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비계 설정이 없고 그냥 어떻게 된다? 그냥 교사는 자극만 주면 애들은 그냥 그 과제를 혼자 탐구해서 독립적으로 발견자가 돼서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아제론을 우리가 발달 단계에 따라 적합한 내용과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건 동화 관점이에요. 근데 그 발달 단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된다? 조절해야 돼요. 조절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애들의 인적 불일치를 주는 그렇죠? 어려운 도전적 과제를 주면 돼요. 교사는 뒤로 물러나 있죠. 객체처럼. 근데 비고치기는 그렇지 않죠. 과제를 사실상은 줘요. 도전적 과제야. 근데 이거 내가 살살 비계를 통해서 인적 안전 발판을 딱 만들어 주면은 애가 자기 능력 이상의 조절과 비슷하게 피아제처럼 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 과제 문제 난이도를 살살 조절해 줘요. 그렇죠? 애가 좀 도전적으로 살짝 조절해 주고. 왜냐면 해주니까 바로 시험 보여주고 관찰하더니 애가 바로 해. 그러면 난이도를 조절해 줘야죠. 그다음에 과제를 좀 복잡하고 어려우면 좀 구조화해서 조금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안적 평가를 제공해서 애가 수행 과정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을 좀 약간 해주는 거죠. 단서를 주거나. 그래서 과제 자체를 성공적으로 자기 능력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도록 과제에 초점을 두고 과제를 처치해 주는 거다. 개별적 과제 처치. 그래서 수행을 도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혹시 이제 내년에 공부하신 분이 이 강의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조나스의 구성주의 또는 인적 도제 이론, 구성주 학습 이론 중에 그다음에 전문가 초보자 이론, 그다음에 비고치키 이론은 네 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따라서 결론 지시어 나오고 교사는 교육의 기본인 코칭과 비교 활동에 충실한다. 그건 내가 충실해야 돼. 사회 변화에 어떤 대응하기 위해선 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코칭 비교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뭐 주제 논의를 마무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문제는 이제 3번 쪽이에요. 3번. 자, 이 3번은 어떻게 썼을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중거를 설정한다는 거 어떻게 설정할까? 중거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성취 기준, 즉 최소 성취 기준 수준을 사실상 설정한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을 딱 조사해서 그 성취 기준을 딱 설정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또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리커트법을 해가지고 뭐죠? 쭉 애들의 성취 수준을 딱 조사한 다음에 거기서 중간을 딱 잘라서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 근데 부분 점수예요. 다. 근데 이게 보통 준거 설정 방법이라 따옴표를 외쳤을까? 분명히 그 방법의 명칭도 아마 쓰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칭만 따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한 가지라고 했을 땐 방법을 갖다 구체로 쓰는 거 명칭은 뭐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구체로 쓰는 게 낫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사람 작자들을 몰라서 그런 거지.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준거 참조평가 준거 설정 방법이 뭐냐? 규준 참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위 레벨 학생하고 하위 레벨 학생들을 결정하죠. 그래서 상위 레벨에
최소 최소 성취자, 최하위자.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시면 쉬운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 제한 평가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규 분포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균 값이에요. 평균 값. 근데 우리가 상위 레벨 여기 형성될 거야. 그렇죠? 또 이게 중위 레벨. 그다음에 여기에 하위 레벨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아, 그림을 좀 더 예쁘게 그려줘야겠네. 이렇게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은 이걸 색깔을 좀 달리해서 그렇죠? 여기 상위 레벨 학생들, 여기 상위 레벨 학생들 빨갛게.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뭐야? 가운데 여기가 중위 레벨 학생들. 그다음에 여기가 하위 레벨, 하위 레벨 학생은 시커멓게 이렇게 하위 레벨 학생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하는 선이 어디냐 한다면은 바로 요 선이라는 얘기예요. 요 선. 여기 상위 레벨 학생이 어떻게 된다? 바로 여기. 여기 상위 레벨의 학생 중에 그렇죠? 최저 성취를 보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바로 뭐 한다? 바로 균형 평가를 통해서 상중하로 보통 쉽게 나눠지니까.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설정한다. 뭐 쉽죠? 쉽죠? 그래서 규진제한 참조를 활용해서 준거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말고 더 많이 쓴 건 앵코프법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름을 몰라도 이게 알까? 완전학습자 중 최저학습 비슷해요. 의미는 다 비슷해. 거의 다 그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학습은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규진장은. 근데 완전학습 분포들 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규 분포 이게 규진장 평가에 따른 해석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90%가 이상이 학습 목표 90% 이상이 완전학습이 여기 선이거든. 여기가 완전학습 선이야. 여기가 완전학습 하는 애들이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최저선을 정한다. 같아요. 상위 레벨 안에서 최저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의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예요. 완전 학습자 중 최저 능력자의 성취도와 그다음에 문항별 가중치를 살짝 활용해서 문항별 가중치 안 해도 돼. 근데 요거 앞에만 규준지항이든 뭐든 상위 레벨 성취를 보이는 집단 안에서 거기서 최하위 성취도 선 그 학생을 점수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보통 그냥 최소 성취 수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또 수미 안가로 설정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표현이에요. 근데 1점을 다 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종합 점수 4점을 주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그런 서술은 딱 남겨놓고 뒤까지 다 읽어볼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비슷할 거예요. 경계선법이라는 것도 아까 불완전학습자, 완전학습자를 구분해가지고 그렇죠? 그 안에 완전학습 보이는 학생들하고 그렇죠? 완전학습 보이는 학생하고 불완전학습 보이는 학생들의 그 선 중에 중간을 또 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미리 얘기했던 경계선 방법이다. 예, 중간값 두 학습자 분류 경계선 사이의 학자들 점수로 나열해 이렇게 중앙 이런 설명. 근데 이런 디테일한 설명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아마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거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니델스키법도 완전학습자를 분류한 뒤에 이중 최소 능력자를 선정하고 가문에 정답한 반응할 확률을 추측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문항 발행 이론이라든가 이 뭐 옛날 고정 검사 이론을 뭐 활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뭐 예거법 같은 경우도 완전학습자 중 최소 능력자를 선정해. 보통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위 레벨 학생들의 최저 성취를 보이는 학생의 그 선을 정한다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임의의 선이죠. 임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집단 비교법도 비슷해. 완전 불완전 학습자를 하고 그 점수 분포도를 그리면서 교차점을 그렇죠? 교차점을 뭐 한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이걸 잘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그런 비슷한 의미를 썼다면 거의 점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이름은 명칭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그냥 이건 참고로 그냥 제가 이런 것 좀 안 가르쳤을 것 같은데 교재에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선생님들이 말 사후 약방문이에요. 제가 못한 거는 교재를 개정해서 넣어야 되죠. 그렇죠? 넣어야 되겠죠. 아마 노량진 선생님들 아마 저거 이 타일러 아마 걸음체 이런 부분은 아마 안 넣었던 선생님은 부랴부랴 넣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다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제가 사실상은 차마 생각하지 못했어요. 요거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학습자의 어떤 그 위의 문제가 자, 사실 기본 가정, 교육평가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세 가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두 개 이상은 다 썼을 것 같아요. 타당하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채점 기준표 만든 걸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썼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학습자의 잠재 능력 개발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개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평가는 학습자에 도움이 된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잠재 능력 개발하기엔 교수 학습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교수적 기능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쓰신 분들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보통 유전적 관점에 의해서만 발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 평가라는 것은 결국 교수 학습적인 관점의 지원, 즉 학생이 잠재 능력 개발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썼다면은 또 교육 평가의 대상과 자료는 무한하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자료, 다양한 행위, 다양한 대상,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된다. 요건 아마 쓴 사람 드물었어요. 근데 3번은 많이 썼어요. 비슷하게. 요거는 제가 쓴 걸 알아요. 우리 수강생들도 요거를 썼다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뭐냐면 시간의 연속성으로 표현했지만 평가는 이례적으로 실시하고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인 도착점에서 이래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즈너도 얘기했고 뭐 여러 다른 사람 스크리본도 얘기했지만 평가는 지속적인 거다라는 거죠. 즉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자탄 평가는 지속적인 거다. 수행 평가도 그런 거거든요. 지속적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적 평가처럼 연속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의 대상 변화에 따른 성적을 점검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3번과 1번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평가가 수업 과정 중에 전체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과정 평가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잘 썼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누구나 썼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 4번도 아마 쓰지 않았을까? 평가라는 거는 일부분만 얘기한다. 이게 능력 제한 평가나 성장 제한 평가도 그렇잖아요. 성장 일부 또는 능력의 일부. 근데 이거는 학생의 전체의 평가의 종합성을 띠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활지도의 어떤 실천을 해도 그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 생활지도는 지덕체 종합적인 면을 사실상은 다루는 거야. 여기도 맞아. 평가라는 거는 종합적이어야 된다. 평가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그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들, 행동적인 것들, 그렇죠? 덕성적인 것 이런 것을 전인적 차원 모든 것을 그렇죠?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다 봐서 종합적인 또 인간적 특성을 사실상은 평가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그러니까 2번과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자료의 무한성이라는 건 모든 어떤 환경, 그렇죠? 모든 대상이 평가의 대상이고 모든 행위가. 근데 이 평가의 종합성이라는 것은 평가는 종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분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만 부분적으로 볼 수 없고 전체적인 면을 다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근데 이건 시간적인 측면이지만 이거는 어떤 평가의 어떤 목표는 여러 가지를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 네 가지 중에서 아마 두 가지 정도는 좀 비슷하게 쓰지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앞에 것이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뒤에 두 가지 있으면 보통 2점 이상은 주니까요. 2점 이상 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수강생들에게 뭐 통화하고 피드백한 거 보니까 거의 요거는 한 이 4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불완전하지만 여기서 하나, 두 개 썼는데 두 개가 약간 완벽하지 않지만 약간 불완전해. 그러면 보통 채점자들은 2점에 손을 들어주거나 어떤 채점자는 3점에 손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2.33, 3.67 이렇게 2.67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점 이상은 저는 다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수강생들 통화하는 분들 몇 분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사실상은 자연스럽게 논리를 전개하겠죠. 자 보시면 다음으로 교육평가 측면에서 중거지원 평가의 중거 설정은 규진 첨절을 활용하여 상위 집단 내 최의 성취도를 최저 성취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앵거프 그렇죠? 앙고프라고도 하더라고요. 앙고프 방법으로 완전합자 중 최저 능력자의 성취도와 문항별 가중치를 추정한 수치를 통계하여 설정한다. 아니면 뭐 최저 완전합자 중 최저 어떤 성취자를 사실상은 중고로 해서 그렇죠? 뭐 그냥 정한다라고만 써도 거의 1점을 주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말만 들어갔어도. 그 다음에 한편 교육평가 기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평가는 학생의 잠재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평가는 평가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평가해야 한다. 셋째, 교육평가는 결과에 대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의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키워드를 딱딱 그 앞에 그냥 단답식으로 쓰는 것보다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잠재 가능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종합적인 수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사실상은 지속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 비슷한 의미면은 점수를 다 줬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교사는 교육의 기본인 교육평가의 과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이 환경 변화에 사실상은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뺐어요.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 마지막 문제도 아마 요것도 3점짜리인데 아마 2점 정도는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했어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만 잘 파악하면은 충분히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2019학년도 가던의 다중지능 이론이 나왔을 때 A, B 두 학생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공통적 지능 요소 지능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대인관계지능, 즉 사회적 지능 또는 개인 간 지능이라 부르는 거죠. 요거. 그 같은 의미예요. 근데 보통 개인 간 지능으로 보통 초기에 번역됐었고 나중에 이걸 사회적 지능 또는 대인 관계 지능, 많이 알려진 건 대인 관계 지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참고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두 대화에서 보니까 최근에는 교사가 최신 디지털 기술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배우는 데 집중했다. 또한 학급과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파악 능력이란 건 학급과 학교 차원이니까 이거 시스템적 사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계였던 학습 조직에도 그게 나와요. 시스템적 사고라고. 그 비슷해요. 상황 파악 능력이라고도 하고 요게 또는 개념적 능력이라고 돼요. 요거를 요게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이 카치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카치라는 사람이. 자, 근데 밑에 경력교사가 얘기하죠. 그런 기술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예요. 디지털 기술. 그렇죠? IT 또는 이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선 각 분야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에 좀 발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상업학 능력. 왜냐하면 학급, 조직 전체 전반적 차원에서 경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시스템적 사고 또는 상업학 개념적 사고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위에 문제랑 뭐랑 비슷하냐면 모델링 제외하고 그러면 기술적 능력과 상업학 능력 제외하고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 다양한 사람이 누굴까? 교사들 성격도 다양하고 개성이 있겠죠. 다양한 사람. 이와 관련된 능력도 키운다면 이와 관련된 능력이 뭐겠어요? 대인관계 중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능, 즉 대인관계의 능력이 되는 거죠. 키운다면 선생님이 교직 생활이 점차 좋아지고 편해지. 동료관계 이런 것들. 그래서 밑에 지시어에 이걸 잘 힌트를 줬어요. 야, 경력교사 언급한 이와 관련된 능력의 명칭이 뭐냐? 명칭만 쓰면 돼요. 이거는. 명칭만 비슷하면 돼요. 근데 명칭은 이 이론을 모르더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대인관계 능력. 지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그건 가도나한테나 쓸 수 있으니까. 대인관계 능력 쓰면 그게 답이죠. 답이에요. 이건 아마 대부분 맞았을걸? 조금이라도 교과 배운 사람 그래 있다 읽어보니까 다양한 사람과 같이 어우러지는 조직이다. 그러면 대인관계의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말이죠. 대인관계 역량으로 써도 돼요. 왜냐하면 협력적 소통 역량도 대인관계 역량 안에 들어갑니다. 그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료 교사와 이와 관련한 관련 이 능력의 구체적 실천 사례. 자, 동료 교사와 관련한 동료 교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동료 교사와 관련한 거야. 즉 뭐냐면 학부모도 있고 학생도 있어요. 그건 빼고 동료 교사라는 사람과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해서 네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잘못 쓰면 안 돼. 아시겠죠? 잘못 쓰면. 그래서 동료 교사와 관련한 이 능력의 실천 사례. 그러니까 동료 교사들과 어떤 교직 생활 안에 점차 좋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대인관계 역량, 능력을 어떻게 네가 적용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쉽게 접근하죠. 이걸 아마 대부분 답을 다 받았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3점까지 거의 다 받았을 것 같은데 요건 명칭이 좀 불완전해서 조금 부분 점수 받거나 그래도 2.33이나 2.67 왜냐하면 채점자 3명이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한 명은 2점 딱 주고 2명은 3점 주는 사례 또는 한 명이 3점 주고 2명이 2점 주는 사례. 그러면 후자 같은 경우 2.33 전자 같은 경우 2.67이에요. 뭐 3명이 다 2점 줄 수도 있어요. 여기 명칭이 불완전하면. 근데 불완전하더라도 좀 의미가 통하면은 점수를 다 주려고 태세를 만들 거예요. 특히 경쟁률이 낮은 과목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상 점수를 사실 다 줍니다. 다 줘요. 근데 경쟁이 아주 높은 데 있잖아요. 뭐 10대 1 막 넘어가는 데는 타이트하게 채점해요. 이게 말 나올까 봐. 왜냐면 이 서열화를 잘 매겨야 되니까. 자, 일단 요거는 밑에 이제 참고로 그냥 배경 지식을 좀 활용해서 여기 보면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다른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 능력은 뭐냐면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 기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뭐 어떤 멀티미디어, IT 쪽에 관련한 거죠. 또 예산 일정, 자원 분배에 관련한 것도 다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경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서저반이의 어떤 변혁적 적성 변형이 바로 문화적 적성이거든. 그 안에 기술적 적성, 인간적 지도성, 교육적 적성 이런 거 상징적 문화적 적성 얘기 나오잖아요. 위계. 그 안에 그 기술적 능력과 관련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개념적 능력은 상황적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습 조직의 시스템적 사고, 그렇죠? 처럼 조직 전체 연계성을 이해하고 조직 전체의 비전, 방향성, 경영 전반에 대한 관점이에요. 요거 빼고 써야 돼요. 요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건 조직 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요거를 써도 답이 될 것 같아요. 이 조직 내 다양한 사람과 의사소통,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써도 근데 명칭이 정확하진 않잖아요. 근데 약간은 부문 점수 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채점자라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및 갈등 해결, 소속감 및 유대감 고치, 인간적 상호작용의 촉진 등을 위한 능력을 만든다. 근데 요거를 답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내용을 알면. 근데 이건 아니야. 뭐를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는 저거를 알고 이 의미를 썼다? 전혀 채점자를 기대하지 않아요. 단지 이 대인관계 능력이란 비스무리한 명칭이 좀 불완전하더라도 점수가 조금밖에 못 받더라도 요 내용은 대부분 잘 구색을 맞춰 썼을 거라고 채점자는 기대할 거예요. 출제위원도. 이거는 사실상 개념적인 자기 추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교사가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교과 동학년 협의회 우리가 동료장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협의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목표와 그 과정상의 갈등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협력 기회를 발휘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지. 아시겠죠? 내가 대인관계 능력 발휘한다는 건 뭐야? 학교에 있는 많은 협의체, 동학년, 동교과 또는 동부서 협의회 참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래서 의사소통을 공유하는 거지. 의사소통을 통해서 학교의 어떤 비전과 갈등 문제 뭐 여러 문제를 공유하고 그걸 공동 협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답을 주죠. 점수를 주지. 그다음에 두 번째. 교사가 동료 교사들과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을 자주 하고 그래서 뭐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소속감과 동기를 유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 개념과도 연관되니까. 근데 그냥 멘토링. 그렇죠? 아니면 따로 이제 뭐 연구 모임, 독서 모임 이런 거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답이 돼요. 다 답이 됩니다. 굳이 여기 있는 개념에서 뭐 소속감을 위한 뭐 유대감을 위한 이런 것들은 다 이 효과는 안 써도 그냥 되게 공적 비공식적인 어떤 상호작용 활성화하고 그렇죠? 어떤 T타입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이 동호회 모임 이런 거를 갖는 것도 그렇죠? 교직 생활하는데 자기 취미도 생기고 동료와의 어떤 끈끈한 인간적 정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에는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양한 어떤 교육 목표 또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공식적인 걸 여기 쓰고 이거 비공식적인 걸 여기 써도 됩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쓰든 뭐 쓰든 아마 제가 봤을 땐 이거 뭔가 구체적으로만 묘사만 잘했으면 그냥 점수 다 거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1, 2번 같은 건 제가 맞췄으니까 제가 쉽다고 느껴지지 아마 이 1, 2번을 못 맞췄다 또는 감도 못 잡았던 학생들 같은 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3, 4번에서 그나마 조금 자기가 좀 부분 점수 좀 받고 2번은 기출문제 좀 봤다면 충실했다면 다 쓸 수 있지만 1번은 완전히 작년에 CAT처럼 말이죠. 2024학년도 이 백지 상태로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1번 문제도 말이죠. 철학적 관점에서 철학적인 어떤 판단을 내린다 뭐 그래서 뭔가 두루뭉실했으면 조금 점수 줬을 것 같아요. 학습 심리 관점은 흥미보다는 약간 능력 수준 쪽으로 발달 수준 쪽으로 좀 했으면은 대부분 점수를 좀 부분 점수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해설한 거랑 너무 그 반대로 갔다고 그래서 또는 나랑 안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거 예시를 뜯어 먹어 본 말이에요. 이 예시만이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의미들이 관련된 것들 섬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 보면 알겠지만 칼치 리더십이라 했던 대인관계 능력이다. 이런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첫째 학교의 동교과 동부서 등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학교의 목표에 다양한 갈등을 공유하고 그에게 협력하는 실천 행위를 해야죠. 그 다음에 경력교사, 초임교사 등과 공적 또는 자연스러운 비공적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도록 또는 어떤 자연스러운 동호회 관계라든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상호작용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요거는 아마 비슷하게 다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제가 봐도 모르더라도 한 2점은 다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에 중고에 대한 부분도 한 1, 2점은 다 받았을 거예요. 반타작 조금 안 되게 받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래서 요 두 개 항목보면 3점에서 4점 사이로는 다 받았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2번이요. 2번은 아마 기출 분석이 대부분 됐을 거라고 본다면 점수 다 받아야 돼요. 4점 다 받아야 돼요. 4점. 아시겠죠? 4점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 것을 한 3점, 4점 받다면 4점 딱 하면 8점 나오거든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도 조금 3, 4번처럼 뭔가
좀 내 추론해서 좀 썼으면은 한 2점 반타작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0점 정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5점. 나머지 5점 받고. 그게 아마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1번도 모르겠고 2번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부분 점수 해 가지고 6.7점대가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5점 다 봤더니 11점, 12점대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점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2번 문제는 되게 쉽게 줬고 3, 4번도 조금 생각해서 볼 수 있는 반타작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번에서 이제 사실상 CAT처럼 감 못 잡고 막 쓰는 그런 이 문제로 인식한다면은 여기서 굉장히 한 문제로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5대1 이상 되면요. 한 1점 차이에 수십 명이 쫙 안에 들어가 있거든.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 그 적중한 것들은 50%예요, 일단은. 근데 2026학년도 시험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적중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아주 요즘 보니까 기초적인 게 좀 많이 나와요. 중고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다음에 교육평가였던 가정도 이런 것들은 사실상 평가의 기초 파트거든요. 그리고 이 타일러 거 같은 경우도 그 사실상 저 기초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사 교육과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이 절차라는 것을 외우지 않더라도 걸음체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 교육학에서 그걸 망각하고 1년 동안 까먹고 있었다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일단 제가 EBS 강의했던 것도 대학에서 또는 많은 교수들과 협의했고 연구했던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 불꽃을 살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제가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부하실 분들은 이 12월 달에 생기초 강의가 있어요. 그부터 참석하셔서 기출 분석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으로 사실상은 선택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4년도 우리 한 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해설을 마치겠습니다.